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60대 할머니입니다. 뭐 요즘은 60대는 할머니가 아니라고들 하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소개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기구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이야기하다 보면 아마 며칠은 밤을 새워야 할 거예요. 오늘은 밤을 새울 수는 없으니 짧게 제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정말 지지리도 가난하고 불행한 가정 환경 속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왜 다들 가난은 불행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라고 이야기들 하던데 아니에요. 가난하면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행은 사람을 굉장히 추악하게 만들기도 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불행하다는 것을 잊기 위해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취해 있는 시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와 화를 가족들에게 다 풀었습니다. 맞아요. 저와 엄마 그리고 제 동생은 아버지에게 맞으면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취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희 가족의 불행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엄마가 참지 못하고 저를 버리고 집을 떠났을 때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평생 불행한 아이로 살겠구나. 하고 말이죠. 엄마는 저를 버리고 제 동생을 선택했거든요. 인연이 아들만 데리고 날랐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딸년만 두고. 아버지는 저를 보면 엄마가 생각난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얼굴은 엄마를 닮은 구석이라고는 없었거든요. 아버지를 쏙 빼다 닮았지 말이에요. 나중에 조금 자라서는 엄마가 그래서 나를 버렸나 싶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닮은 내 얼굴이 너무 싫어서 말이죠. 아무튼 아버지는 저를 보면 엄마가 생각난다고 했고 그 말을 함과 동시에 폭력을 행사했어요. 저는 매일매일 그렇게 맞으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어느 날은 차라리 죽었으면 하고 바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생각보다 질기고 생각보다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더군요. 물론 지금은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에게 사람들이 무관심하다고 그래서 그 무관심 속에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간혹 뉴스에 나오곤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 시절에는 어땠겠어요. 아버지에게 맞은 딸을 신경 써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저는 아버지에게 맞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는 곳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갔어요. 그게 지금 사는 곳이에요. 당시에는 제가 갈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멀리 온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제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아버지가 도저히 찾으러 올 수 없는 것 같은 동네에 안착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몰래 여태 모아둔 돈으로 작은 월세방을 얻고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만 했어요. 뭐에 씬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밤낮 없이 일만 하는 와중에도 행복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때리러 오는 사람이 없고 또 밤마다 술을 찾는 아버지를 보며 벌벌 떠지 않아도 되는 그 현실이 정말 꿈만 같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하던 식당에 식료품을 가져다주는 트럭 기사였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남편이 가져온 식료품들을 체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남편이 저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거든요. 저는 남자가 여자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굴 수 있다는 걸 당시에 처음으로 체감했던 것 같아요. 일하던 식당의 사장님들도 연고 없고 어린 여자는 막대했었는데 말입니다. 남편은 제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나에게 다정했던 첫 번째 남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아주 많이 좋아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네요. 감기 조심해요. 아침 먹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별것도 아닌 안부 물음에 심장이 뛰고 마음이 설렜던 것 같아요. 저를 그렇게 챙겨준 남자가 처음이었으니 말입니다. 나랑 주말에 데이트할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처음 그 데이트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던 것 같아요. 나에게도 이제 행복이 찾아오는구나.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연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했어요. 물론 결혼식에는 제 가족은 그 누구도 오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제가 연락을 하지 않았으니 올 수도 없었고요. 남편은 연애하는 내내 저에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는 정말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행복할 거라는 거에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이 속썩이는 종류의 것은 아버지와 다르긴 했어요.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리는 게 문제였다면 남편은 밖으로 돌았습니다.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여자들에게 다정했고 또 세상 모든 여자들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과 동시에 저 말고 다른 여자들을 찾아 늘 밖에 떠돌았으니 말입니다. 네 남편 오늘은 또 다른 여자랑 있던데? 애도 없는데 그냥 집을 나와. 왜 그러고 살아? 그 시절에는 이혼이 흔한 때도 아니었는데 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남편은 밖으로만 돌았어요. 남편도 가족이 없었거든요.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도 성인이 되자마자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떠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친절했던 최초의 남자이자 유일한 남자였거든요. 그 기억은 생각보다 저를 강하게 올감했습니다. 남편을 떠날 수 없게 말이죠. 아버지고 남편이고 참 지지리도 남자복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그래도 맞는 것보다는 낫지 하는 생각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바람난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 떡하니 안방에서 자는 걸 보고서도 남편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오빠 와이프는 병신이야? 어느 날 남편의 상간녀가 남편에게 그렇게 묻는 걸 들었습니다. 남편의 대답도 기억이 나네요. 그냥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남편은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 말입니다. 저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몸이었어요.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 병원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비싼 돈을 주고 검사를 받았었어요. 생리가 엄청 불규칙하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당연히 문제가 되죠. 임신이 힘들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여자로서 엄청난 결함을 가진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함은 남편을 더더욱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약점이기도 했어요. 나 같은 여자를 이 세상에 어떤 남자가 또 받아줄까 하는 마음의 말입니다. 지금이야 결혼하지 않고 사는 여자들도 많고 그게 딱히 흠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그렇게 밖으로 도는데도 거기에 화를 내기는커녕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저러다 훌쩍 다른 여자와 살겠다고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기는 하네요. 남편이 집에 오지 않는 날이 길어졌고 제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을 때쯤 남편이 이제 막 도를 지난 것 같은 남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이 애는 뭐예요? 내 아들. 정말 다시 생각하니 어이가 없긴 하네요. 남편은 망설이지도 않고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그 아이를 저에게 안겨주며 자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밖에서 만난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던 거예요. 다른 남자랑 결혼한대. 그래서 이 애는 날더러 키우래.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가 없으니 잘 되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기가 찼습니다. 처음으로 이 뻔뻔한 양반을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느냐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울며 제 소매를 잡는 그 갓난쟁이를 보고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어떤 마법과도 같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져서 내 배 아파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 내가 정말 엄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그 아이는 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밤을 새워 울어도 잠시도 품 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해서 몸이 힘들어도 행복했어요. 어떤 생명이 나를 이렇게 필요로 하고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하는 기분은 생각보다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아이의 엄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말이죠. 남편은 그러든가 말든가 계속해서 밖으로 돌았어요. 다시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또다시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몇 번의 여자가 바뀌는 동안 아이는 자라서 5살이 되었습니다. 그냥 나가서 살아. 집에 들어오지 말고. 그러면 내 새끼 내가 데리고 나갈 건데? 젖병 한 번 물린 적 없고 제대로 한 번 안아준 적도 없으면서 뭔 네 새끼야. 우민이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같은 소리 한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게 무슨 네 아들이냐? 어? 너랑 나랑 헤어지면 우민이도 내가 데리고 가는 거야. 너는 우민이랑 헤어지기 싫으면 나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남편은 제가 아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협박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우리 엄마가 아니야? 문제는 그 싸우는 소리를 아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자신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겨우 5살이라 그 이야기를 잊어주기를 바랐지만 아이는 기억했습니다. 왜 그런 기억은 잊히지도 않고 강렬하게 박혀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날 정말 남편을 죽일 듯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절대 몰랐으면 했던 사실을 남편 때문에 알아버렸으니 말입니다. 진심으로 남편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 앞서 이야기한 그거 있잖아요. 저는 남편이 죽을 때까지 남편을 놓지 못할 거라는 놓으려고 했는데 남편의 그 말은 결국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싸워서 남편이 말조심하지 않은 탓에 아들이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버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철민 씨 아내분 되시나요?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의 이름을 말하며 그렇게 말하는 그 전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무슨 사고를 쳐서 경찰서인가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남편은 술을 마시고 밤에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죽었다고 하더군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남편과의 첫 만남부터 최근에 싸웠던 일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듯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상주 자리에 어린 아들을 앉혀놓고 멍하니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엄마, 이제 나 버릴 거야? 그 조그만 아들이, 이제 5살밖에 되지 않는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되물었어요. 엄마가 너를 왜 버려? 엄마, 우리 엄마 아니라고 했잖아. 아빠 없으니까 이제 나 버릴 거야?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끌어안고 몇 번이고 정말 몇 번이고 말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우민이 절대 안 버려. 절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돈을 벌어왔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나니 돈을 벌어올 사람이 없었어요. 조금이나마 생활비를 주던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게다가 남편은 제대로 된 보험도 들어놓지 않았었고 무단 횡단으로 그렇게 된 거였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지도 못했어요. 정말로 하루아침에 돈 한 푼 없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살고 있던 집을 팔아 더 작은 집으로 옮기고 그 차익으로 생활비를 하며 근근히 버텼어요. 하지만 애초에 얼마 되지 않은 집이었고 그래서 그걸로 버티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출퇴근을 해야 하는 식당일 같은 것 하기에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일은 바로 시장에서 행상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은 떡을 팔기도 하고
어느 날은 채소를 팔기도 하고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활을 한 겁니다. 몸이 힘든 건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행상을 하며 겪게 되는 힘듦은 그게 가장 쉬운 것이었습니다. 자기 장사 자리를 뺏었다며 다른 행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맞아도 보고 신고를 당해 경찰서에 가보기도 하고 정말 태어나서 2번은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겪어가며 힘들게 아이를 키웠어요. 내가 오늘 나가지 않으면 내일 우리 아들이 굶는다는 그 생각을 하며 죽고 싶을 만큼 나가기 싫은 날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도 100점 받았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장하다. 아들이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많이 말입니다. 그런 아들을 키워내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아들이 어느 정도 크면서부터는 하던 행상일을 접고 식당을 전전하며 하루에 3-4시간씩 자며 일을 했습니다. 정말 닥치는 대로 독하게 일을 했어요. 내가 이 씨같이 독한 사람은 세상 살다 처음 봤어. 어느 날은 제가 코피를 흘리는 줄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었더니 그런 말을 하더군요. 모두가 인정할 만큼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제 삶의 원동력은 오로지 아들 하나였어요. 서러워 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남의 돈을 벌다 보면, 그리고 그렇게 험한 일을 하면서 벌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눈물이 나오는 날도 많았어요. 산전수전 다 겪어가며 마음이 많이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런 순간들은 때때로 찾아왔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저를 이겨내게 한 건 다름 아닌 아들이었어요. 엄마, 나 오늘도 시험 잘 봐서 선생님한테 칭찬 들었어.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엄마, 오늘도 힘들었어? 그런 아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힘듦이 씻은 듯이 날아갔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지만 안 되는 것들도 있었어요. 아들이 과외하고 싶다고 한 것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견학을 가는 것도 돈이 없어서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제가 일을 하면서 겪었던 서러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제가 괴롭고 힘든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돈이 없어서 뭔가를 해주지 못할 때 그건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단 한 번도 아들이 아니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아이를 위해 몇십 년을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아들을 제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아들을 키워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단 한순간을 꼽으라면 그건 아들이 대학 발표가 났던 때였을 겁니다. 엄마, 나 의대 붙었어요. 나 붙었어. 아들은 의대에 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돈이 없고 가난한 집 아들이 신분으로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부였고 그 공부로 갈 수 있는 최대치가 의대라고 아들은 생각했거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학비였습니다. 의대의 학비는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 순간을 생각하며 저축을 해온 돈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누군가에게 빌리거나 할 수 있다면 그랬겠지만 대출도 받을 수 없었고 저에게 돈을 빌려줄 지인도 없었어요. 등록금을 내야 하는 날은 점점 다가오고 수중에 돈은 없고 작은 이 집이라도 팔아서 저는 고시원에 들어가고 아들 등록금을 내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효정 씨 되시나요? 네, 제가 이효정인데요. 이만수 씨 아시죠? 철렁. 그렇게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만에 들어보는 이름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잊고 살았던 이름이었어요. 네, 저희 아버지 성함이 이만자 숫자 되시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아버지가요? 언젠가 연락이 온다면 그건 부고이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락을 받으니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기분이 들더군요. 정말 하나도 슬프지 않고 아무렇지 않거나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 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후련하지도 않았어요. 슬픈 감정도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보험을 드신 게 있는데 수령인을 따님분인 이 효정씨로 해두셔서요. 멍하게 있는데 말이 없는 저에게 보험사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아버지가 죽고 저에게 뭔가를 남길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남겨도 그건 제가 아니라 맨날 엄마가 나 대신 두고 갔어야 했다던 그 아들일 걸로 생각했었거든요. 고독사라고 했습니다. 방 안에서 홀로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돌아가신 줄을 몰라서 나중에 발견되었다고 말이죠. 가족과 연락할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무용고자로 시신을 처리했다고 하더군요. 여기에 사인하시면 일주일 안에 보험금 수령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유골함을 들고 그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사망보험금으로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저에게는 정말 큰 금액이었습니다. 아들을 대학을 보낼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 말이죠. 제가 사인을 하고 나니 보험사 직원이 유품을 전달해 주더군요. 여태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면서 말이죠. 굉장히 간소한 것들이었어요. 200만 원이 채 들어있지 않는 통장과 아버지가 늘 차고 다녔던 오래된 시계, 그리고 아주 예전에 찍었던 엄마가 데리고 집을 나간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 엄마, 아버지,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 한 장,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작은 노트 하나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그 노트를 펼쳤습니다. 언젠가 네가 돌아오면 그때는 꼭 사과하고 싶구나. 내가 남길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은데. 후회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 낙서 아닌 낙서를 보고 마음이 쓰이지 않을 수 없기는 했어요. 물론 용서가 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다 늙어서 죽기 직전에 그런 소리를 하면 뭐하나 싶었고 말이죠. 단지 너무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는 않을 테니 마음 편하게 가세요. 그렇게 말하고서는 생전에 좋아했던 산에 가서 유골을 뿌려주는 것, 그 정도는 했어요. 정말로 슬픈 건 아니었는데 왜인지 모를 눈물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긴 5천만 원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은 다들 이제는 아시겠지만 아들의 등록금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이렇게도 돌파구가 생기기는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아들한테 해야 하는 일을 마땅히 한 건데 은혜라니. 제 그 말에 아들이 가만히 웃어 보였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인제 와서 돌이켜보면 저와 아들은 그렇게 살가운 모자지간은 아니었어요. 엄밀히 말해서는 그 살가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야 했고 아들은 과외다 뭐다 돈을 써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을 이기기 위해 밤잠조차 줄여가며 공부를 했었어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시장이나 식당에서 사이좋게 팔짱을 끼고 오는 모자지간이나 엄마에게 살갑게 투정을 부리는 남의 집 아들들을 보고 있으면 부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마음의 여유는 부릴 수 없는 게 현실이기도 했고 말입니다. 언젠가 조금 편해지면, 저도 나의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기면 그때는 다른 집 엄마와 아들들처럼 살가운 대화도 주고받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좋은 곳도 함께 가고 그럴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무엇보다 저와 아들이 마음만은 서로를 정말 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지금 내가 고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학교에 입학한 아들은 더더욱 바빠졌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니 정말 이제 얼굴을 볼 수 없겠더라고요. 듣자 하니 의대생들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이 치열하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함부로 전화하거나 찾아가거나 하지도 못했어요.
혹시나 방해될까 싶어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곧잘 오던 안부 전화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정말 필요한 게 있을 때만 전화를 거는 수준이 되었지만 그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지 않은 목소리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많이 바쁜지, 잠은 제대로 자는지, 먹는 건 제대로 먹는지 그런 걱정들로 가득했습니다. 때마다 용돈을 보내고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사주고 그러느라 저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5천만 원이라는 게 생각보다 금방 쓰는 돈이더라고요. 의대는 6년을 다녀야 했고 그 6년 동안의 학비는 아버지의 보험금의 2배 정도 되는 액수였으니 말입니다. 어느덧 손은 쭈글쭈글해지고 마디마디는 저리고 때때로 허리가 너무 아파 찔끔 눈물이 나기도 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고 그런 몸이 되었지만 그래도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무사히 학교를 졸업시켜야 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저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아버지, 남편에 묶여 살았고 그 둘에게서 벗어난 다음에는 아들에게 묶여 살았으니 말입니다.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을 생각해보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그런 것을 생각해볼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늙고 병들어 몸이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아들이 간간히 전해오는 소식 덕분이었어요. 아들은 의대에 들어가서도 치열하게 공부 중인 것 같았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과에 가겠다고 말이죠. 피부과 지원했어요. 이제 졸업해서 나중에 병원 개업하면 돈방석에 앉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께 받은 은혜 다 보답할게요. 아이고, 말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행복하다. 말뿐이 아니라니까요. 상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아들과 손잡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며 맛있는 것을 먹는 삶 말입니다. 그 상상만 하면 행복해서 눈물이 찔끔 날 만큼 말입니다. 아들의 그 성공에 그동안의 제 모든 힘듦이 다 보상받는 느낌도 들었고 말이죠. 이씨 아들이 글쎄 의대를 다닌대. 아 정말? 아이고 성공했네 성공했어. 아 조금만 고생하면 호강길 열렸네. 너무 부럽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워놨는데 얼마나 잘하겠어. 그러게나 말이여. 우리 아들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방 안에서 쳐놀기만 하는데 나는 요즘 자식 농사 잘 지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힘든 마음이 식기듯 날아가며 어깨가 으쓱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꼭 제가 보상이라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말이죠. 아들은 그렇게 대학 6년을 다 보냈습니다. 하지만 졸업하고 나서도 아들의 얼굴을 보는 날은 거의 없었어요. 왜 인턴이다 뭐다 졸업하고 나서도 의사들은 정말 바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보다 더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속옷을 빨 시간도 없다고 해서 매번 속옷을 빨아 어딘가에 맡겨두면 아들이 찾아가곤 했어요. 속옷을 전해줄 시간만큼이라도 잠깐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그럴 짬도 나지 않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 까먹겠다. 죄송해요. 이번 주말에는 잠시 들릴게요. 아들이 미안해하는 것 같아서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너무 얼굴을 안 보니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생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 아들도 주말에 꼭 시간을 내서 오겠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해두고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 아들을 기다리던 시간이 오랜만에 겪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직도 그 기다렸던 그 순간이 기억에 남는 거 보면 말이죠. 하지만 그날 아들은 오지 못했어요. 병원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너무 죄송해요. 네가 뭐가 죄송하냐. 어쩔 수 없는 건데. 나는 괜찮다. 그래도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죄송하다 반복해서 말하는 아들을 보며 다시는 보고 싶다는 둥, 집으로 오라는 둥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미안해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아들밖에 모르는 엄마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 말고 자기 삶도 조금 돌아보며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뭐 다 지난 일이니 소용없는 후회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들이 피부과 전문의가 되고 어느덧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도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은 말은 아니었고 제가 눈치로 알았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시시콜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 들를게요. 집에 계시죠? 아이고, 오늘 오겠다고? 그러면 약속이 있어도 취소해야지. 우리 아들이 온다는데. 그러실 것까지는 없는데. 아니야, 그냥 한 말이야. 일 없어. 저녁에 온다고? 네. 어딘가 아들의 목소리가 어둡다 생각했지만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온다는 그 사실에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런 건 저 뒤로 미뤄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했습니다. 급하게 장을 봐오느라 가짓수가 많지 않을까 너무 걱정되었어요. 갈비찜, 잡채, 애호박전,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해놓고도 몸이 허할까 싶어 추어탕까지 끓여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녁 시간에 맞춰 아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고, 왔니?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오랜만에 우리 아들이 온다는데 뭔들 못하겠니? 별로 안 힘들었어. 너 먹는다는 생각하니까 재밌게 했다. 아들은 밥을 먹는 내내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다정하거나 살가운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싶은 마음이 들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니? 네? 아니요. 아들이 곤란한 얼굴로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밥을 다 먹고 과일을 내왔어요. 아들은 과일에 손도 대지 않더군요. 그리고는 갑자기 뭔가를 결심한 듯 고개를 들어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어머니께 드릴 중요한 말이 있어요. 갑자기 그렇게 진지하니까 겁이 나네. 무슨 일인데 그래? 아들은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저 어머니 보러 안 와요. 순간 무슨 말을 들은 건가 했던 것 같아요. 응? 이제 어머니 아들 안 할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순간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한국말인데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지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니? 어차피 친엄마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원래대로 남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우민아. 제가 아들을 잡자 아들은 그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생전 보지 못했던 차가운 얼굴과 말투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이제 저한테 걸림돌일 뿐이에요. 저를 사랑하고 생각한다면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도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도 마세요. 그리고 이거. 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쓰신 돈을 대충 계산해보니 그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저는 갚아야 할 빚도 없는 겁니다. 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서 이게 현실인지 정말 꿈인지 한참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정말이지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제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만큼 상처받았던 적도 그만큼 슬펐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죽고 싶다는 게 이럴 때 하는 말이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옆에 있는 통장이 보이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2억이 들어있더군요. 본인이 번 돈인지 아니면 어디서 빌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계산 한번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태 수십 년간 해왔던 그 고생들은 다 뭔지, 나는 뭘 위해서 내 인생도 버리고 아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건지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완벽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자고 먹고 할 의지가 싹 사라진 상태였다고나 할까요?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뛰어내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발을 올리는데 문득 너무 억울했습니다. 한 번도 나를 위한 삶을 살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그리고 아들에 대한 그 엄청난 배신감 말입니다. 나는 저를 정말 친아들로 생각하고 키웠는데 아들에게 저는 단 한순간도 엄마였던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저 자신을 키워주는 사람, 성공하는 데 필요한 도구, 이제는 필요 없어져 버린 물건 같은 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듯 했고 말이죠. 죽을 때 죽더라도 아들에게 네가 나쁜 거라는 걸 알려주고 죽고 싶었어요. 나한테 그래서는 안 됐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복수라면 복수겠죠. 그리고 죽을 생각을 했으니 죽음을 불사한 복수라고 보는 것도 맞을 겁니다. 아들이 일하는 병원 커피숍에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왜 갑자기 저를 필요 없다고 버렸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 선생님, 우리 병원 이사장 딸이랑 연애한다며? 피부과 지우민 선생님 말하는 거지? 그 키 큰. 근데 고아래. 진짜? 고생이라고는 안 하고 잘한 것 같았는데 되게 의외네. 그런데 이사장님이 차라리 고아인 게 낫다 그랬다던데? 어디 이상한 볼품없는 부모 있는 거보단. 하여간 말하는 싹퉁바가진 하군. 그런데 뭐 그럴 수 있긴 하지. 대릴 사위인 느낌으로다가. 이 병원 이사장 딸이라는 엄청난 여자를 만나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생각 중이었고 제가 그 길에 방해가 될 것 같으니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복수는 그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고민을 아예 하지 않고 실행에 바로 옮긴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큰 만큼 아직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컸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터뜨리면 아들의 인생이 나락을 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저질러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병원만 들락거리기를 몇 날 며칠 제 그런 고민에 마침표를 찍어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아들을 본 겁니다. 저는 재빨리 숨었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아들은 누군가와 전화를 받는 것 같았어요. 주차장 옆에 있던 기둥에 몸을 숨기고 아들이 나누는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자기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은 절대 나한테 해가 될 짓은 못해. 평생의 아들을 위해 헌신한 사람인데 내가 알아. 나한테 안 좋은 짓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버림받았어도 그니까 미련하지. 아들이 하는 말에서 언젠가 수십 년 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절대 죽어도 자신을 떠나지 못할 거라 말했던 그 말입니다. 아들은 정말이지 지 애비와 완전히 닮았더군요. 그 순간 뭔가 마음에 결심이 섰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 말입니다. 평생 이용만 당하다가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주 큰 종이와 유선 매직을 샀습니다. 그리고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 지우민 선생의 엄마 이호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 대자보는 제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으며 어떻게 버림받았는지를 최대한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에 맞춰 재빨리 병원 정중앙에 붙였어요. 물론 경비에 의해 금방 떼어지긴 했지만 요즘 휴대폰 카메라가 워낙 좋잖아요. 그걸 사진으로 찍은 병원의 환자들과 직원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병원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의사가 있는 병원에 어떻게 다녀요? 지 선생님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무서운 사람이었네. 저런 선생님은 병원의 품위를 위해서라도 해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키운 엄마를 버려? 그야말로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붙인 그 대자보의 효과는 컸어요.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아들에게 전화가 왔으니 말입니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미치셨어요?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모두들 네가 미친놈이라고 하더구나. 어머니! 내가 왜 네 어머니니? 어머니 아니라고 버리고 간 건 너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어딘가 후련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아들이 조금 걱정되기도 하더군요. 저도 참 징글맞죠.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집으로 아들이 찾아왔거든요. 지금 어머니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아세요? 안다. 제 그 말에 아들이 그걸 어떻게 아냐는 얼굴로 바라보더군요. 알고 붙인 거야. 너 니네 병원 이사장 딸이랑 결혼할 거라며. 그런데 이사장님한테 고하라고 했다며. 병원에 찾아갔는데 다들 그 이야기 중이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다. 저의 그 말에 아들이 어벙한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제가 아들에게 그런 엄청난 피해가 갈 짓을 알면서도 하지 않을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알면서도 하신 거라고요? 그래, 알면서 한 거야. 지금 뭘 날려버리신 건지 알면서 하신 거라고요? 어머니는 지금 제가 그 병원을 물려받을 기회를 날려버리신 거라고요. 무슨 상관이니? 내 아들 일도 아닌데. 제 그 말에 아들은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생소해서 여태 내가 알았던 아들은 다 허상이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한참을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당신이 무슨 짓을 한 줄 아냐는 삿대질하다가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돌아갔어요. 이제는 다시는 죽을 때까지 연락하는 일 없을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당신에 대한 죄책감마저 다 사라졌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병원을 한번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아들을 보려고 간 건 아니었고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말입니다. 혹시 전에 여기 중앙에 붙었던 벽보 사건 알아요? 우리 병원 다니시는 분 중에 그거 모르시는 분 있으실까요? 그거 남자 의사가 이 병원 이사장 딸이랑 결혼할 사이였다고 하던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 결혼은 어떻게 됐어요? 그 병원 직원은 재밌다는 듯이 자신이 아는 모든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원래 남 이야기가 제일 재밌는 법이잖아요. 당연히 결혼이고 뭐고 다 깨졌죠. 그런 배응만덕한 인간을 사위로 둘 수 없네 어쩌네 하면서 노발대발했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그리고 지 선생님은 병원에 사직서 제출한 것 같고. 병원을 그만둔대요? 쪽팔려서 어떻게 계속 다녀요? 그리고 피부과니까 나가서 페이 닥터를 해도 돈 잘 벌 거고 시간 조금 지나면 이 사장님 따님 수준은 아니더라도 괜찮은 부인 만나서 잘 살겠죠. 그런 인간은 정말 확 망해버려야 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군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피부과 의사인 아들은 결국은 돈을 잘 벌며 호의호식하며 살겠죠. 그리고 언젠가 조건이 괜찮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해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국은 이겼다고 생각할 때고 말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분해서 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는 복수를 하고 나면 죽고 싶을 것 같았는데 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쓰게 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아들은 그 병원을 나와 그 병원 직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유명한 피부과에 취직해 많은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어요. 비싼 동네에서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말이죠. 그런 아들을 가만히 둘 수 없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겁니다. 저와 친한 언니 중 한 명은 이 모든 일들을 알고 있어요. 그 언니는 그냥 잊고 살라고 합니다. 개 잡으러 다니면서 남은 인생마저 누군가에게 매어 허비하지 말라고 말이죠. 하지만 어딘가에서 웃고 행복해야 할 아들을 생각하면 그 배신감에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또 어디까지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분노를 어딘가에 풀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 더더욱 괘씸한 건
굳이 그렇게 욕심내지 않았으면 지금쯤 저도 아들도 모두 행복했을 거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을 귀찮게 하는 엄마가 아니었고 가끔 얼굴만 비춰줘도 행복해 있을 거니까요. 막말로 자신이 이사장 딸과 결혼해야 하는데 이사장님이 차라리 고아이길 바라신다 하고 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저는 쥐 죽은 듯이 살며 아들의 행복만을 바랬을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말이죠.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차버린 아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저는 정말 기른정이 더 크다고 생각하며 아들과 저 사이에는 친엄마와 친아들 그 이상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 5살 이후로 저를 단 한 번도 엄마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정말 슬프다 못해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싶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딜 가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계속 따라다니면서 네가 잘못한 게 뭔지 똑똑히 알려줄 생각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건지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 생각과 마음이 언제까지 갈지는 전혀 알 수 없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마음이 약해져 그만둘 수도 있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걸 해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아들은 저런 놈이에요. 아니, 본인이 스스로 제 아들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놈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 자식은 그런 자식입니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힘들게 살아온 엄마를 한순간에 버릴 수 있는 그런 나쁜 놈 말입니다. 친자식이 아닌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본인을 친자식 그 이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는데 말이죠. 저에게 꼭 은혜를 갚겠다던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던 아들의 그 모습이 다 가짜였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때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 또다시 눈물이 나게 슬퍼져 옵니다.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제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거든요. 단 하나도 저를 위해 뭔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심지어 먹는 것조차 말입니다. 그런 제가 너무 불쌍하고 제 지나간 나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하고 싶은 건 다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이고 말입니다. 물론 이런 행동이 아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러고 싶냐 하면 그것도 의문이고 말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는 꼭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되었든 진심으로 반성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확실하게 알아주었으면 하고 말이죠. 복수에만 온 마음을 쏟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일기를 조금씩 쓰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하다 보면 진짜 뭘 하고 싶은지 알게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또 그러길 바라고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이야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제 모든 인생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 길어졌네요. 조금 후련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만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 텔레비전에서 본 도넛을 먹으러 가볼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건 그때그때 하시면서 살길 바랍니다. 저처럼 나중에 뒤통수 맞지 마시고 말이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 일을 하며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사연 보내볼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면 저 같은 사람의 일이야말로 공론화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가끔 TV 보면 맨날 당하기만 하다가 뻥 터져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잘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감정을 결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제 경우도 그랬고요. 저에게 있어 그런 감정을 일으킨 건 두 사람의 60대 여자분들인데 한쪽은 우리 친정엄마, 한쪽은 시어머니였어요. 일단 무조건 치우친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건 당연히 시어머니 쪽이고요. 우리 친정엄마는 저와의 사이에서 애증 같은 게 있는 관계였답니다. 여기 계신 많은 그 또래 여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엄마는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태어나는 장소부터 어쩌면 잘못 정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참 기구한 인생이었답니다. 엄마는 57년생이신데 시골 어촌에서 태어나셨고 위로는 언니들과 오빠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지간히 외할머니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 컸다고 하시더군요.
순자 이 기집애야. 어쩌다가 또 내가 기집애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이냐? 이 고생이냐고. 너나 군 예비한테 타박당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외할머니는 5째 딸이었던 우리 엄마를 낳아놓고 태어난 애기에게 뭔 그리 죄가 있다고 꼬집어대고 난리도 아니셨대요. 그러고 5년이 지나도록 할머니는 애기를 못 가졌고 막내딸이 자라나는 동안 그렇게 저주 같은 말들을 퍼부으셨단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참 그 당시에 우리 엄마가 너무 가엾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다가 할머니는 돌연 아기를 갖게 되었고 그때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아들을 낳아야 된다며 이를 갈아대셨다는 거예요. 우리 명철이 영자, 해자, 옥자, 순자까지 낳아놓고 지금 와서 또 딸년을 낳을 순 없어. 그럼 난 진짜 4명에 못 살고 죽는 거야. 이번엔 꼭 연한이고 놈이어야 해. 이런 말을 해대며 서슬이 펄했던 자기 엄마를 고작 5살쯤 되었던 어린아이인 우리 엄마는 얼마나 무섭고 슬프게 쳐다봤을까요? 그 당시에는 아동의 어떤 정신 상태니 뭐니 그런 걸 생각해주지도 않고 자식을 낳아놓았다면 무조건 부모가 갑이라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냥 무작정 저런 험한 말들과 때때로 모든 서름을 물리적 행동으로 자식들에게 퍼부어대는 걸 참을 수밖에 없었다네요. 그러다가 억세게 비가 쏟아지고 하늘에서 우렁차게 천둥 번개가 치던 날 엄마는 자기 아랫동생이 태어난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자기 같은 여자아이가 아니라 남자아이가 태어난 걸 말이에요. 이때 같이 살고 있던 식구들은 소리를 질러가며 좋아했다지만 이윽고 얼마 안 되어서 분위기가 매우 사납게 변하고 있었대요. 바로 그렇게 악을 쓰고 아들을 낳겠다고 다짐했던 본인의 엄마가 축 늘어져 숨이 쉬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엄마! 그렇게 미친 듯이 울부짖으면서 어른들이 막아서는 통에 자기한테 한풀이 해대고 잘 안아주지도 않았던 그 엄마를 불러댔다네요. 그러나 말미에 막내 아들을 낳고서 숨이 끊어지게 되었고 집엔 축 늘어지고 어두운 분위기만이 흘러갔다고 해요. 태어난 막내 동생, 그러니까 제가 순철이 삼촌이라고 부르는 이 외삼촌 말이에요. 아기 때도 보통 개구진 게 아니었고 자라는 내내 어른들에게 구박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금세 새엄마가 들어왔고 그 아래서 엄마네 남매들은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새엄마 눈치를 보며 자랐다고 하더군요. 결국 참다 못해서 나중에 순철이 삼촌을 데리고 엄마는 서울로 올라왔다고 해요. 하지만 이 사고뭉치 삼촌은 정말 가죽이 왼수란 말이 따로 없어요. 제가 볼 땐 우리 엄마 외가 쪽 식구들을 보면 싹 다 엄마만 빼고 비정상인 것 같아요. 웬 부잣집 아가씨를 꼬셔내었다가 그 집에 들켜서는 된통 얻어맞고 죽기 전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순철아! 아이고 이놈 자식아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누나, 나 영숙 씨 아버지한테 엄청 맞았어. 눈이 안 보여. 어떡하지? 이때 엄마는 돈이 없는 서름을 대차게 느꼈다고 해요. 삼촌이 근본도 없이 부잣집 아가씨를 만나긴 했지만 그랬다고 뭐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의도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젊은 총각 남녀가 만나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고가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패? 어디야? 앞장서. 엄마는 사실상 하나밖에 안 남은 핏줄이라고 생각했던 남동생이 저 모양이 되어서 돌아왔으니 분을 참을 수 없었나 봐요. 곧장 그 집을 찾아가서 따지고 야무지게 싸움을 걸어가지고는 치료비랍시고 얼마를 다시 받아왔다고 하더군요. 삼촌은 못 헤어지겠다고 징징거렸지만 더 드나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얼마 받아왔고 엄마는 그걸로 코딱지만한 방을 옮겨서 좀 더 넓혀가게 되었다네요. 이렇게 뭔 일이 터졌다 하면 우리 엄마가 다 해결해주니 삼촌은 맨날 주제도 모르고 우리 엄마한테 신세지기를 밥 먹듯 했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중학교에 갈 때까지 우리 집에 얹혀 살다가 늦장가를 가는 바람에 겨우겨우 우리 집을 나갔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 아빠도 대단해요. 엄마가 남동생 달고 시집 온 걸 싫어할 법도 한데 적어도 제 기억엔 아빠가 우리 외삼촌을 구박하고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몇 번 여쭤보긴 했었답니다.
아빠는 순철이 삼촌 저렇게 집에서 담배나 빽빽 피워대고 있는데 안 싫어? 나는 삼촌이 맨날 수염도 안 자르고 너저분하게 있는 거 싫어. 친구들 데려오기도 창피하단 말이야. 그러면 아빠는 그냥 허허 웃으면서 대꾸라시는 거예요. 이 녀석, 삼촌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삼촌 옛날에 배 타다가 사고도 나고 힘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거잖아. 엄마가 그 덕에 아빠한테 맨날 잘해줘. 니네 친할머니한테도 엄마가 얼마나 잘해주냐. 그러니 엄마도 고마워하며 사는 거지. 아빠 말 맞다나 엄마는 치매 걸린 우리 할머니를 극진하게 대접하긴 했어요. 직접 모시진 않았지만 엄마가 때마다 가서는 큰엄마랑 같이 밥도 하고 씻겨드리기도 하고 며칠 밤 같이 자고 오기도 했거든요. 그러고 보면 엄마는 자기 친엄마 복도 없고 본인 가족이며 시댁 식구까지 애지간히 인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킨 건 아니지만 젊은 나이에 치매가 오신 데다가 그 상태로 오래 사셨거든요. 큰엄마가 모시고 있긴 했지만 맨날 벌컥 화를 내며 우리 엄마를 불러대셨어요. 동서, 나 진짜 이 노친네 모시고 못 살겠어. 아니 왜 동서네는 못 모신다는 거야? 천지가 개벽하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왜 큰 며느리만 어루무시고 살아야 되는 건데. 아버님 일찍 가셨고 어머님만 남으셨으니 이런 건 다 같이들 상의를 해서 나눠 모시던가 해야지. 언제나 불같이 화를 내고 인상만 쓰고 있는 큰엄마를 우리 엄마는 늘 쩔쩔매면서 달래들었어요. 큰 댁에 가서 며칠 자고 같이 돌봐드리고 하면서 다른 작은 엄마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우리 엄마가 오롯이 뒤치다꺼리를 다 했었답니다. 아빠는 그런 부분을 우리 엄마한테 고마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차피 아빠가 출근하고 나서 집을 비웠을 때 거의 집을 채우고 있는 본인 처남에게도 큰 불만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아빠의 삶은 어땠냐 하면 정말 지독히도 일을 많이 했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빠는 당시에 기계 부품 공장 쪽에서 일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빠가 사장은 아니었거든요. 일개 직원이다 보니 새벽같이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 게 보통이었어요. 늘 기름진 손에 쇠 냄새가 가득했고 돈도 마땅치 않았죠. 간혹 엄마가 돈을 빌리러 다니는 모습들도 많이 봤고 엄마는 얼굴에 화장품 하나 찍어 바르는 것도 아까워했어요. 아이고 벌써 똑 떨어졌네. 이거 잘 구슬려 보면 몇 방울 더 나올 것 같은데 한 번 더 떨고 봐야겠다. 그렇게 엄마는 얼굴에 더 나올 것도 없는 화장품 용액을 찔끔찔끔 문대가면서 고된 하루를 마쳤어요. 이후 저는 지극히 평범한 남자를 만나 아주 못 살진 않고 조금 모자랄 법한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와 이 사람 둘이 알콩달콩 잘 살면 좋은데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란 사람 때문이에요. 이분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 그 어떤 이해도 없고 독선과 고집밖에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없는 집 며느리를 데려오게 되었다고 상견례 때 얼마나 우리 엄마 아빠를 몰아세웠는지 몰라요. 우리 영훈이 사윗감으로 달란 집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없는 집 며느리를 들이게 됐는지 몰라요. 혼수로 몇천 해오지도 않고 어디 감히 집해주는 사위를 만나려고 해? 소위 딸 장사한다면서 너무 싸게 먹히게 하는 거 아니유? 이렇게 말을 상스럽게 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엄마는 입술을 꾹 깨물어가며 참았답니다. 우리 엄마의 큰 장점이 있다면 제가 뭘 하던 반대하지 않고 말리진 않았던 거예요. 수정이 너만 좋다면 엄마는 그걸로 좋다고 생각해. 엄마는 어릴 때 하고 싶은 대로 한 번도 못 해봤어. 늘 가족들이나 누구 등에 떠밀려서 하기 싫은 일들만 하면서 살아왔어. 그건 엄마로 좋게. 엄마가 대단한 걸 해줄 순 없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너 하고 싶은 거 해. 엄마는 지지해줄게. 이런 말에 저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면서도 조금은 힘이 났어요. 저의 시작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늘 뭐든지 해보라는 주의니까 감사할 따름이었죠. 하지만 이 코딱지만한 집에 살고 있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탐탁치 않고 궁금한 건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시는 거예요. 50년대 시어머니도 아니고 5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 정말 해도 너무 꽉 막히셨더라고요.
지들끼리 좋다고 그렇게 나가 살겠다고 우겨대더니만 겨우 이런 코딱지만한 집에서 무슨 계집만도 못한 곳에서 부대끼고 살고 있어. 이런 집에는 어른들도 못 부르고 창피해서 어쩌냐? 며느리 새로 들어왔는데 어른들한테 집들이도 하고 인사도 해야지. 저렇게 물도 쫄쫄 새고 바닥도 장판이 다 울어가지고 꿀쩍한 것을 아우 궁상 맞아. 이러니 없는 며느리를 들이면 안 된다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꼬집어대며 빈정대시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 초반에 저랑 본인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살길 바라셨거든요. 우리 엄마한테도 누누이 강조했었고요. 사돈, 얘네는 아무래도 제가 끼고 가르칠 게 많아요. 아직 애들 아닙니까? 어른들 모실 줄도 뭐 할 줄도 모른다고요. 우리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칠 테니까 괜히 돈 들여서 집어들 생각 말고 들어오게 하세요. 아니, 어른들이 한뜻이 되어야 뭐 말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어머니는 한사코 같이 살길 고집하셨고, 이땐 저도 나름 어렸고 결혼 초반이니 사리분간이 안 되었어요. 남편과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별 상관은 없다 싶었는데 애지간한 거 다 용인해주는 엄마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믿어오시면 결혼은 어떻게 시키시려고요? 둘이 애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결혼한다는데 말이죠. 키울 만큼 끼고 있다가 내보내시는 건데 둘이서 알아서 바닥부터 시작하게 하세요. 우리들도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딱히 엄마가 볼 때 제가 시집살이야 할까봐 염려스러워서 하신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정말 정직하게 본인 가치관대로 하신 말씀이십니다. 왜냐면 엄마가 생각할 때 제가 결혼하던 때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홀로 남동생 데리고 상경을 했잖아요. 그러고 살면서 별 잡일을 다 하고 파출부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저를 업고 돈 많이 준다는 아줌마들 집에 가서 반찬도 해주고 집도 청소하고 그 집 애들도 먹이고 참 고되게 사셨거든요. 딱히 딸이 귀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저 정도 고생은 당연히 해도 된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걸 제 결혼 생활 내내 물고 늘어지면서 틈만 나면 저한테 우리 엄마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네 엄마 보통 여우가 아니시더라. 눈은 아주 바라고 딱딱히 멀건하게 뜨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어머, 우리 수정이 시집살이 안 시킬 거예요? 이러면서 말이야. 내가 아주 기가 차서 말을 못했다. 누가 시집살이 시켜 누가. 자기 딸 귀하게 키워서 고생시키기 싫다고 싸고 도는 꼴을 보니까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저런 사돈을 얻나 싶어. 어머니는 이렇게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제 앞에서 마구 퍼붓는 타입이었고요. 결혼 초반에야 저도 기가 죽어서 늘 그냥 듣고만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보고 아주 누울 자리를 찾았다 싶으셨는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저를 무시하는 말들을 퍼부으셨어요. 자고로 있는 집 며느리를 데려왔으면 이런 꼴은 안 봤을 거다. 아니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변했냐? 어디에 남자만 열쇠 갖고 오라는 법이 어디 있어? 여자도 능력되면 얼마든지 열쇠 갖고 올 수 있는 거야. 여자로 태어났으면 지 서방 잘 섬기고 시부모 봉양 잘하고 그러다가 살다 죽는 게 최고 덕이지. 구태여 욕심 부려가지고 시부모 손 떠내서 이딴 구질한 집을 얻어다가 악을 쓰면 복 못 받아. 너 그래서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이거사. 제가 다른 말은 다 흘려듣고 며칠 앓다가 끝내는 편이었지만 마지막 말은 그냥 못 넘기겠더라고요. 이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른한테 대들며 큰 소리를 냈었어요. 어머니, 애기 얘기를 왜 그렇게 하세요? 저희 아직 결혼한 지 7개월밖에 안 되었어요. 맨날 어머니가 이렇게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시고 속상한 말들만 하시잖아요. 그런 말 듣고 제가 속이 편하겠어요?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애기도 들어서고 하는 거지. 왜 자꾸 제 탓만 하시냐고요. 하지만 그간 너무 당해오다가 처음으로 몰아붙여서 그런지 제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더군요. 어머니는 서럽다면서 주저앉으시더니 그 자리에서 아버님을 전화로 호출하시는 거예요. 이봐요. 이리 좀 와봐요. 아, 어디긴 뭘 어디예요. 여기 영훈이네 와 있어요. 아, 내가 맨날 영훈이네 가지. 이는 어딜 가요. 하여간 이리 와봐요. 당신 며느리가 나한테 소리 질렀어요 지금. 당장 택시 타고 쫓아오라고요. 빨리 와요. 어머니는 진짜 이상한 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한테 괜한 피해의식과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셨어요. 제 기억으론 생각나는 우리 친할머니, 그러니까 치매를 앓고 계시던 할머니조차도 며느리인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는 안 하셨거든요? 말짱한 정신상태를 갖고 있다는 분이 왜 저렇게 말을 곡해하고 못되게 하시나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윽고 아버님은 쫓아오셨고 사실상 경제권이며 뭐며 싹 다 잡혀 사는 아버님이 뭔 힘이 있으시겠나요? 게다가 툭하면 어머니가 아버님을 갖다가 죄 많은 사람이라고 했으니 뭔가 트집 잡히신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이날도 어머니 말만 듣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왜 네 어머니 서운하게 그러냐? 이런 집에서 살겠다고 나갔으면 너들끼리 잘 살든지. 게다가 어른 대접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어른이 왔으면 물 한 잔도 건넬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냐?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너한테 답답해하는 거야. 아버님은 무작정 어머니 편만 들면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셨고 저는 알 만큼 아는 어른들이 동시에 쫓아와서 저 하나를 갖다가 몰아붙이는 꼴을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 마누라한테 책 잡힌 게 있어서 잡혀 사는 서름을 저한테 다 떠넘기고 싶으셨던 건지 아버님은 이때 아주 괴이하게 저를 잡으려 드시더군요. 안 되겠다. 내가 더는 이 꼴 못 보고 있어. 세기 너. 네 어머니한테 사과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영훈이 다시 데려갈 거야. 뭔 뜻인지 알겠냐? 응? 뭔... 말 한 번 잘못 잡고 서로 꼬인 걸 갖고선 아들 부부를 이혼시킨다뇨. 이때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고 뭘 모르던 순진한 새댁이었기에 울음이 터졌어요. 그때는 뭐든 잘 모르고 이제 엄마랑 있던 공간을 나와 처음으로 독립을 해서 그런지 사리 판단이 잘 안 되더군요. 정말 너무나 순진하게도 그날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아버님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 뭐예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엔 조심할게요. 이런 모습을 보고 아주 의기양양해진 어머니는 급기야 또다시 합가를 요구하셨고 이 건에 대해선 남편에게 넘겼어요. 나 합간 싫어. 지금도 너무 불편해. 어머니 진짜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맨날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너무 힘들어. 당신은 그 시간에 집에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나는 불편하다고. 합가 얘긴 당신이 말 좀 해봐. 저의 말을 들은 남편은 한껏 난감해하면서도 자기도 합가는 불편하다고 하더군요. 나도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살긴 싫어. 엄마랑 안 맞는다고 느낀 건 옛날이고 특히 아버지는 진짜 얼굴만 봐도 나랑 싸울 기세야. 이건 내가 알아서 거절할게. 이래하여 남편이 순전히 본인이 불편하다는 것을 강조한 이후 합가 얘기는 쏙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차에 저에게 그리 원수같이 느껴지던 어머니와 아버님 사이에 큰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쩐지 기이할 정도로 아버님이 어머니께 아부를 한다 싶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디까지나 생존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매달린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합가 얘기를 미루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에? 아버님이요? 아버님을 요양원에 왜요? 제가 이렇게 답하자마자 어머니는 눈을 흘게 뜨시더니 바로 쏘아붙이시더라고요. 뭘 왜야? 그럼 네가 모실 거야? 그 코딱지만한 집에서 네 시아버지 모실 거냐고. 나야 내 눈에서 안 보면 찬성이야. 어떻게 지지고 볶고 살든지 상관없어. 어머니는 모든 게 다 한심해 죽겠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고 옆에서 아버님은 아주 난감한 표정으로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계시더군요. 여보, 나 그렇게 많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요양원에 가라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하고 살 테니까 그냥 이 집에 살게 놔둬. 그러자 어머니는 아버님을 아주 무섭게 노려보시면서 말하시더라고요. 영감탱이 웃기는 소리를 하고 앉았네. 당신이 무슨 앞가림을 해요? 병원에서도 그러잖아요. 아프다고. 뇌질병도 있고 옆에서 누가 계속 신경 써줘야 한다고. 난 그렇게 못해요? 그 짓거리 못하고 산다고. 아주 옛날부터 당신 어머니 아버지 뻔질나게 우리 집 드나들고 뒤치다거리 하느라 죽을 맛이었다고. 근데 내가 나이 먹어서 그 집 자식까지 똥 닦아주면서 살아야 된다고? 미친 거지. 아주 단체로들 미친 거야. 나는 그 집 못해요. 당신 며느리한테 해달라고 하든지 아무튼 난 안 해. 요양원 가서 대접받고 사시구랴? 이렇게 어머니는 아주 야멸차게 아버님을 밀어내시더군요. 남편은 이때만큼은 가운데에 껴서 무척 괴로워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아버님 그렇게 많이 아프신 거야? 상황이 어떻길래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이것저것 합병증이 겹쳤나 봐. 나도 자세히 몰라. 아버지가 이전에 엄마한테 잘못한 게 많으시긴 해. 아, 그래도 그렇지 엄마도 참. 여기서 이야기를 더 꺼내다 보면 결국 아버님을 모시는 건 제가 하게 될 일 같더라고요. 저 역시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삶도 고달픈데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저는 우리 엄마 세대들처럼 무작정 모시고 어떻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 나이도 젊은 편이었고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었을 때였는데 선뜻 시아버지와 같이 사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이때 그냥 눈 딱 감고 한 두세 달만이라도 모셔볼 걸 그랬나 싶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왜 나서서 무덤을 파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엄연히 우리 남편의 아버지인데 가시는 길을 너무 외롭게 해드린 것 같아서 말이에요. 아버님은 저렇게 어머니랑 큰 싸움이 있고 난 뒤에 좀 더 있다가 실제로 병세가 악화되시긴 했어요. 어머니는 더 안 되겠다면서 요양원을 엄청 발빠르게 알아보시더니 곧장 그쪽으로 아버님을 보내신 거예요. 가신 이후 저희도 몇 번 찾아뵙긴 했지만 아버님은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웬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거예요. 그게 시고모님이란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래? 우리 영훈이랑 결혼을 했으면 이 집 사람이 된 거고 며느리 노릇을 해야지. 어쩜 그렇게 깜찍하게 못돼 처먹어가지고 시아버지를 요양원에다가 갖다 놓냐고. 살다 아무리 말세라지만 이런 신박한 거를 또 처음 보네. 전 조금도 영문을 몰라서 멍하니 듣고 있다가 말 한마디씩 겨우 띄엄띄엄 이해를 했어요. 네? 저기 영훈 씨 친척 어르신인가 본데 혹시 고모님이신가요? 그래요. 내가 영훈이 고모 되는 사람이야. 새언니한테 듣고 아주 기가 막혀서 내가 조카 며느리 전화번호를 알아왔어. 아니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냐고.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고성방가와 욕설을 듣게 된 데에는 전적으로 어머니가 원인이었더군요. 어머니는 아마 본인 시누이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할 거란 생각도 못했나 봐요. 본인이 자기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놨으면서 그걸 갖고 시누이한테 비난을 받으니 모든 탓을 제 쪽으로 돌렸던 거예요. 며느리가 우겨서 요양원에 집어넣었잖아요. 참. 듣자 하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있는 그대로 고모님께 말씀드렸고 고모님은 듣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아마 어머니한테 전화를 곧장 거셨겠죠? 고모님, 저흰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안 그래도 너무 빨리 아버님을 분리시키시는 것 같아서 아버님이 안쓰럽다고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본인은 절대 아버님 못 봐준다고 이모님들이랑 돌아다니면서 소개도 받으시고 그렇게 요양원 등록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한테 아버님 모시고 가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아이 준비도 하고 있고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어머님이 요양원에 아버님 보내신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빨리 일이 처리될 줄 몰랐어요. 이 말에 씩씩거리시던 고모님은 전화를 끊어버리신 거고 끊고 나서도 저는 분이 풀리질 않더라고요. 그러나 적반하장도 유분수란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을 만든 사람이 얼마나 한맺힌 상황에 있었길래 문자화시켜서 남겼는지 한번 상황을 알아보고 싶을 정도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딱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거든요. 어쩜 이렇게 합리적인 말을 만들어주었나 몰라요. 저 통화가 끝나고 나서 한 3시간쯤 지났을까? 어머니는 곧장 우리 집에 쳐들어오셨거든요. 야! 너 나와! 네가 아주 내 개망신이 시켰어? 빨리 나와! 안 나와! 나오라고! 이렇게 문을 쾅쾅 두드리시더니 열자마자 저에게 물리적인 행동을 너무나도 무식하게 해대시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놀래서 뜯어놓고는 이러면 사람을 더 불러서 조치하겠다는 식으로까지 가서야 진정이 되었어요. 저도 너무 얼척없어서 어머니한테 집에 가시라고 할 얘기 없다고 매섭게 잘라서 말했어요. 당장 나가주세요. 도저히 어머니랑 얼굴 마주할 기분이 안 나네요. 나가주세요. 그렇게 쫓아내듯 내보내놓고도 너무 머리가 얼얼하고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아픈 곳을 문질러가면서 남편을 불렀고 곧장 집으로 들어오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인간은 큰 도움이 안 되더군요.
수정아, 미안해. 엄마가 왜 그러셨지? 고모가 좀 센 성격이거든. 옛날부터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어. 엄마가 적당히 핑계댄 건데 고모가 전화해서 너한테 난리치고. 엄마도 망신을 당한 것 같아. 그래서 저러나 봐. 이러면서 끝끝내 말 안에 제대로 된 대책이나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마음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이때부터 전 저 드세고 드센 어머니에게 많이 질려 있었고, 아버님은 요양원에 가신 뒤 1년도 안 되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생전에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얼굴이 많이 상해 있으셨던 걸 생각해보면 가족들에게 무척 많이 실망하시고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젊었을 적 여자 문제로 속썩이고 배다른 자식도 낳아와서 어머니를 힘들게 했다지만 아무튼 말년이 저렇게 끝날 수도 있는 것이더군요. 어머니야 그렇다 쳐도 어디까지나 아버지가 그렇게 가시는 걸 보니 남편도 꽤 서글퍼 보이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데 저도 이땐 장담했죠. 그런 일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세상사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요? 여보, 당신은 우리 엄마처럼 남편 마음에 안 들고 잘못 저질렀다고 버리고 그러지 않을 거지. 엄마가 워낙 고생을 했으니까 나도 이해는 해보고 싶은데 그냥 서글퍼서 그래. 에이 참, 무슨 그런 말을 해. 당연히 아니지. 그런 말 꺼내지도 마라. 그리고 애시당초에 걱정될 일도 하지 말아야지. 무슨 일을 하곤 다 받아줄 그런 천하 여장분 아니야 나. 생각해보면 말미에 이런 말을 하면서 저도 뭔가 이 사람과 평생 같이 살진 잘 모르겠던 생각을 했던 걸까요? 은연중에 저렇게 말을 했던 걸 보면요. 아무튼 우리 남편은 되게 우유부단해서 아주 거친 성격인 지엄마한테 자기 부인이 무슨 꼴을 당해도 뚜렷하게 제 편을 못 들어줬어요. 그걸 몇 번에 걸쳐서 들었던 우리 엄마는 이 부분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고요. 남자가 돼가지고 그런데 지엄마 치마폭에 놀아나면 어떡해. 니네 시어머니도 진짜 독하다 독해. 사실 이렇게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는 기로에 놓이기 전에 저희 집에도 상당히 어두운 사건이 터지긴 했었어요. 안 그래도 기저질환이 있어서 고생하시던 아빠가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셨거든요. 엄마는 워낙 젊은 날부터 아빠의 고질병을 알고 있어서 먹거리며 많은 것들을 신경 썼어요. 그렇게 평생 아빠를 챙기고 했던 엄마는 아빠를 먼저 떠나보낼 때에도 무척 괴로워하고 겁이 많으셨답니다. 그래서인지 더더욱 우리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사 참 잔인한 게 평생 남을 챙겨주기만 하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좀 편해지면 안 되는 건가요? 이제 늙음하게라도 남이 챙겨주는 손에 기대어 숨도 쉬어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냐고요. 우리 친정아빠가 떠나고 나신 뒤 몇 년 뒤에 시아버님이 가셨고 작년에 우리 집에 들이닥친 소식은 한동안 절 정신 차리질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알릴 때에도 머리가 어질어질했었고요. 남편도 이때만큼은 무척 놀라서는 어쩔 줄 모르더군요. 뭐? 건강검진 매년 하신 거 아니었어? 아니 왜 그렇게 갑자기 생존율이 그것밖에 안 돼? 아 어떡하냐. 우리 엄마는 건강검진을 꾸준히 해왔지만 그닥 잘 못 잡아내는 곳에서 한 거였나 봐요. 한 해 건너뛰고 다른 곳에서 했는데 거기서 그만 암 여부를 알게 된 거예요. 생존율이 극히 낮은 기수인 것을 알게 되었고 저나 엄마나 둘 다 도통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때 이모들로부터 그제사 연락들이 조금씩 왔고 그렇게 우리 엄마 신세를 많이 지고 살았던 순철이 삼촌은 참 야속한 말을 쏟아내더군요. 삼촌 지금 이혼하고 혼자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 누나 그렇게 되신 거 안타깝지만 어떡하냐. 삼촌도 하루 벌고 하루 먹여 살리고 아주 죽겠어. 이러다 삼촌이 먼저 갈지도 몰라. 아무리 삶이 힘들다지만 당장 시한부로 얼마 안 남은 엄마 같은 누나가 저렇게 되었다는데 어째 저럴 수가 있나요? 심지어 이모들은 엄마랑 막판에 싸우기까지 했어요. 싸우게 된 내용은 왜 우리한테 기대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주제인 돈. 그놈의 돈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제가 전화를 뺏어버렸다니까요.
언니, 진짜 너무하다. 내가 이렇게 아파 죽게 생겼다니까. 그런데도 수년 전 죽은 제부가 산 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나 죽으면 그거 수정이 조금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내가 내 새끼 준다는 것도 그렇게 신경이 쓰여? 피부치가 뭐가 어쨌는데? 피부치 노릇을 하고 살았어야 피부치라 그러지. 언니랑 연락 끊고 산 게 벌써 몇십 년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러면서 엄마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한탄을 하는 것을 보니 이모들 정말 못됐다 싶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 와중에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는 엄마는 혈색도 나빠지고 일도 다 쉬게 되었답니다. 짐지게 일은 그만하라고 했지만 엄마는 하남에 있는 큰 식당 도와주는 게 그리 좋았던지 계속 나갔었거든요. 엄마랑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던 이모가 오픈하고 아주 잘 되는 큰 맛집이었어요. 거기 나가서 일 도와주고 돈도 받아오고 먹거리도 잔뜩 싸오고 가끔 그 이모들이랑 청평이나 속초 같은 데 놀러 갔다 오시기도 했답니다. 차라리 이런 이모들이 진짜 형제 자매보다 더 피를 나눈 사이 같고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무튼 엄마는 일을 한동안 쉬게 되었고 여러모로 치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남편에게 사정을 말하고 엄마랑 둘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답니다. 기간은 그리 길게 잡지도 못하고 끽해야 2박 3일 정도였었어요. 남편은 엄마가 아픈 걸 알아서 그런지 뭔가 이전과 다르게 되게 엄마한테 상냥하게 굴더라고요. 잠깐 어디 가겠다고 하면 자기가 모시러 가고 제주도 가는 날에도 엄마랑 같이 사용할 물건들을 사는데 쇼핑도 따라다녀 주고요. 장모님 아프신데 내가 이런 건 따라다녀야지. 집에 남자가 없잖아. 우리 엄마네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장모님 필요하신 거 있으심 다 나한테 말씀하시라고 해. 내가 따라다닐 테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왠지 그간 남편에 대한 인상이 살짝은 달라지는 듯 했어요. 그전에 진짜 우유부단하고 밍숭맹숭하다가 우리 집 돌아가는 사정에 전혀 관심 없었었거든요. 아무래도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랬다 보니까 양가 부모님들이 아프시고 이런 게 마음이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늦게나마 신경을 써주는 거라도 전 고맙게 느껴졌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저는 그때 남편이 왜 그렇게 우리 엄마를 쪼르르 따라다니고 잘 해주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리가 없었거든요. 이때 조금이라도 빨리 알게 되었다면 뭐가 달라졌을지 잘 모르겠지만요.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은 그리 길지도 않게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어요. 저와 엄마가 제주도에 갔었을 때에도 어쩌면 힌트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때 엄마랑 쉬엄쉬엄 호텔에 머무를 때였는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약간은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전화를 안 받으려 했지만 혹시나 해서 받았더니 역시인 거예요. 너 어디냐? 지금 어디야? 어디냐고? 저기 영훈 씨한테 못 들으셨나요, 어머니? 저희 엄마 편찮으셔서 모시고 제주도 와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면서 또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너 내가 김장날이라고 말했어, 안 했어? 시애미가 아주 우습게 보이나 보다, 너? 전 너무 황당한 게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었을 뿐더러 무슨 생뚱맞게 김장을 하신다는 건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애초에 어머니는 김치도 맨날 어디서 얻어 드시는데 저건 그냥 시비를 거는 소리였거든요. 그러면서 방방 뛰면서 빨리 집으로 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저기 어머니 여행 와 있다고요. 저희 엄마랑 와 있어요. 엄마 옆에 계시다니까요. 날선 소리로 대답을 하는 저를 보며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시는 걸 보니 더 마음이 안 좋았고 어머니는 그러건 말건 됐다며 전화를 탁 하고 끊어버리시더군요. 어차피 갈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었지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엄마와 이렇게 여행을 왔는데 완전히 기분을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엄마와 보내는 시간에 집중해보겠다고 열 터질 것 같은 그 분노를 얼마나 억지로 눌러가면서 삭혔는지 몰라요. 그렇게 돌아오는 길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잠든 엄마를 옆에 두고 저도 모르게 한탄을 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친구가 이때 했던 말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찌르는 거예요. 수정아, 너가 진짜 고생이 많다. 그런데 그렇게 주변에서 다들 아프고 아프게 하는데
너는 누가 챙겨줘? 너라도 너 자신을 잘 챙겨. 잘 먹고 잘 쉬고 억지로라도 쉬도록 노력하고. 이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는 거예요. 제 삶도 그랬지만 어쩜 제 옆에 누워 힘들게 입으로 숨 쉬어가며 졸고 있는 엄마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요. 우리 엄마를 볼 때 제가 맨날 했던 생각이 딱 그랬거든요. 맨날 남 챙기느라 바빴던 우리 엄마, 자기 자신을 챙길 줄 모르고 맨날 남만 감싸고 돌봐주고 자기는 춥게 자고 아프던 사람. 그러더니 이렇게 그리 많지도 않은 나이에 시한부 선고를 받다뇨. 삶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고 제 피로와 지침은 생각도 못한 채 눈물이 마구 흐르는 거예요. 그러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보는데 어머니와의 일이 있어서 그런지 썩 곱게 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도 대강 들었던 건지 아니면 우리 엄마 상태를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눈치를 보긴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고 남편은 쩔쩔 매는 거예요. 엄마가 그랬어? 아, 수정아 진짜 미안해. 장모님 많이 아프신데. 우리 엄마한테 내가 얘기할게. 됐어. 아무런 일도 하지 마. 괜히 얘기해봤자 어머니 또 쫓아오실걸? 아들이랑 자기 사이 이간질 시킨다고 뭐라고 하시면 그땐 일 더 커져. 나도 못 참고 말이야. 남편은 바로 말이 쏙 들어가더니 연신 저와 엄마 눈치만 봤어요. 암튼 가급적이면 이후로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몇 번이고 전화 올 때마다 딴 데로 돌려버리고 나중에 문자로만 연락을 남겼답니다. 외출 중이거나 바빠서 통화하기 힘들다고 남겼더니 꼬박꼬박 그때마다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 문 고장났으니까 영훈이 퇴근하고 둘이 와라. 아, 나 먹을 것도 없다. 올 때 뭐 좀 사와서 냉장고 좀 채워라. 진짜 제 딴엔 너무 웃기지도 않는 게 아버님이랑 둘이 살 때에도 살림도 잘 안 하시고 게으르신 분이셨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게다가 저도 우리 친정엄마 아파서 정신없는데 왜 말짱하신 분이 이러냐고요. 맨날 기세 좋게 본인 친구들이랑 등산 다니고 트로트 가수 콘서트 쫓아다니시는 분이에요. 그거 표 예약해드리다가 짐 빠진 날도 있었고 정말 너무 당연하게 부려먹으려고 하시더군요. 제가 볼 땐 친정엄마 챙기는 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런 심술을 부리는 게 분명했어요. 이때 너무 지겹고 짜증나서 그 다음날 적당히 반찬거리 사갔더니 아예 대놓고 말하셨거든요.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친정이란 이제 끊고 사는 거야. 그런 각오로 결혼하고 너네 집 자식이랑 사는 거지. 눈도통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맨날 지 친정엄마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말이야. 지 시애미야 죽던 살던 관심도 없고 말이지. 내가 아주 너만 보면 속이 타서 죽겠어. 너같이 답답한 애는 정말 세상에 없을 거다. 일일이 말대꾸하면서 싸울 기분이 아주 충분한 상태였지만 전 쓸데없이 제 에너지를 어머니에게 쏟아붓고 싶지는 않았어요. 참 얄밉게도 남편은 지 엄마 앞에선 제 편을 안 들어주더군요. 아니, 공평하게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순철이 삼촌이 또 전화가 와서는 제 속을 뒤집어 놓았으니 이쯤 되면 전화번호를 바꿔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 우리 조카 잘 있지? 다름이 아니라 삼촌이 저게 큰 이모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아니 누나는 좀 어떠셔? 아이고 그래 많이 힘드시겠네. 저기 다름 아니라 말이야. 매형이 사둔 땅이 있는데 그게 꽤 괜찮다면서. 우리 누난 그런 얘기도 안 해주고 말이야. 상황이 그런 건 아는데 좀 서운해서 내가 먼저 전화를 했어. 어쩜 정말 외할머니 속에서 나온 씨들은 하나같이 왜 다 이 모양인 걸까요? 하다 외할머니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 낳아놓고 딸년이라고 그렇게 구박질을 해대고 막내 아들 낳다가 죽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 5이 한 명을 갖다가 저렇게 괴롭혀대는 걸 보면 진짜 두고두고 욕먹으셔도 할 말 없다고 봅니다. 이모들도 독해 빠져서는 우리 엄마한테 한 소리 듣고 그걸 막내 남동생한테 일러 바쳐서 또 구슬려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전화로 못 받도록 제가 다 차단을 시켜버렸더니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였고요. 결국 못 참고 저는 제 전화번호를 전부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고 생각할수록 우리 엄마가 너무 안타깝고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는 엄마 집을 조금씩 저도 정리를 돕던 중 평생을 절약하고 사느라 값 나가는 것 못 하나 없는 안방 내부가 참 서글프더라고요. 특히나 화장대라고 부를 만한 그 작은 협탁엔 정말 뭣도 없어서 그걸 보고 있으니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여러모로 울컥한 마음이 치솟았고 평소 잘 드나들어 본 적도 없는데 뭔 마음에 백화점을 들렸는지 몰라요. 이런 게 다 뭔 소용이 있나. 따지고 보면 자식인 내가 제일 나쁘다 싶지만 주제에 조금이라도 만회하고자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 들려보았어요. 여기서 특별한 걸 할 것 없고 그냥 엄마를 위해서 그래도 기본 바탕 피부는 좋은 엄마에게 필요할 것 같은 화장품을 골라보았네요. 어릴 적부터 맨날 방판 아줌마들이랑 친해져서 샘플 가득 주워 담는 모습만 보았고 시장 바닥에 할머니들이 놓고 파시는 것들만 사던 엄마였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화장할 줄 알고 하면서 엄마한테 그나마 좀 저가의 화장품들 길가에 있는 브랜드샵에서 골라다가 사드렸거든요. 백화점 와서 무슨 보석마냥 번쩍 빛나는 스튜디오 안에 놓여있는 화장품들을 보니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데 와도 되나 싶게 약간 주눅 들더군요. 그래도 엄마를 떠올리니 더 주저할 것도 뭣도 없어서 상세하게 엄마 나이대며 피부 타입이며 피부색 같은 걸 말하면서 골랐어요. 그렇게 해서 기초 라인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다 껴들어 놓고 보니 값이 꽤 나가더군요. 여기 브랜드야 이제는 웬만한 초등학생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이니 아마 우리 엄마는 쇼핑백만 보고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바로 곧장 저한테 화를 내면서 정신 나갔냐고 뭐라고 할 테고요. 그걸 어떻게 이해시키면서 딸이 어떤 마음으로 샀는지 알아달라고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복잡하게 하면서 집에 잠깐 들렸답니다. 그래요. 잠깐 들려서 물 좀 마시고 다른 짐들 내려놓고 옷도 갈아입고 다시 엄마네로 갈 생각이었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공간에서 우리 엄마가 아닌 다른 대상한테 그렇게 대차게 욕을 먹고 사단이 날 줄 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할 변명만 생각했지 시어머니한테 할 변명은 신경도 못 썼으니까요. 잠깐 들린 우리 집 거실 소파에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듯이 고약한 눈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건 저희 어머니였어요. 이제 오냐? 어딜 싸다니다가 지금 들어와? 네 남편 들어온 지가 언젠데? 그러고 휙 하고 쏴붙이시는데 그 순간 남편은 주방 쪽 어정쩡하게 서가지고는 또 머리를 긁적거리는 거예요. 토요일 한낮 시간대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왜 오셔서 또 저리 심술이신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말이에요. 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꾸하면서 저는 양속 무거운 백화점 쇼핑백을 안방문 앞에 내려두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돌연 제 귀를 향해 날아드는 소리에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어깨와 온 몸을 움찔하게 되었어요. 야, 이게 다 뭐야? 어디서 돈을 쳐쓰고 다녔냐? 얼씨구, 이게 다 뭐야? 어머니는 멀찍이서 제 쇼핑백들을 보시더니 턱턱턱 걸어오셔서는 발로 쇼핑백을 세차게 걷어차는 게 아니겠어요? 아, 어머니 잠깐.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냐고요? 엄마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뭐? 선물? 누구 친정엄마 선물? 어머니는 이렇게 획 비꼬면서 온 얼굴과 입술을 아주 보기 흉하게 비틀어 꼬시더니 발을 탕탕 굴러대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건 뭐 말이 안 통하는 애가 떼쓰는 거면 귀엽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노인네가 남의 친정엄마가 아프다는데 온 욕심이 얼굴에 그득하게 차있더군요. 어머니의 발악을 그냥 듣고 있기 힘들 정도로 정말 눈이 뒤집어지는 수준의 막말을 하셨어요. 야, 이년아. 야, 니는 평생 니 친정엄마 꽁무니만 쫓아다니다 죽을래? 니 시애미는 이러다 죽고 저러다 죽어도 안중에 없냐? 어디서 돈이 생겨가지고 이런 돈질을 해? 이게 아주 미쳤어. 지 사방 등골 빼먹으려고 눈이 뒤집혔다고. 이거 참 말이 씨가 된다고 정말 제 눈이 뒤집힐 것 같더군요. 저게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어머니는 침만 안 흘렸지 진짜 입안에 거품이 돌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방방 뛰며 발악을 하셨어요. 영원히 너
당장 인연이랑 이혼해. 이런 것들은 아주 지서방 기둥 뜯다가 지네 친정 집에서 처갖다 주려니야. 얘한테 아주 등골 쪽쪽 빨아먹히기 싫으면 정신 차려 이거사. 얘가 시애미인 나한테 코딱지만큼이라도 신경 쓰는 걸 봤냐? 어디 서방이면 시애미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저렇게 밖으로 돌면서 지치구석만 왔다 갔다 하냐고. 네가 이혼 안 해주면 조만간 돈 기차게 뜯어갈 거야. 내가 뭘 했어? 없는 것들이 궁상부리다 못해 주제도 모르고 돈을 이렇게 쳤쓴다니까. 전 이때 입이 딱 벌어져서 눈에 무슨 매운 게 들어간 것처럼 온 얼굴 전체가 숨도 쉬기 힘들고 숨이 막 가빠오더라고요. 그간에 안 그래도 쌓여있던 분노들 위에 우리 엄마며 저를 완전 그지로 보는 데다가 인간 이하 취급을 하는 저 말들을 하며 당장 무슨 사단을 낼 마냥 바들바들 떨게 되더라고요. 그런 차에 남편이 여기서 더 기막힌 말을 뱉어내는 거예요. 솔직히 어머니의 저 난리보다 남편이 나름 상황을 진정시키고자 조심스럽게 뱉은 저 말이 제 머리 위에 마치 꽹과리라도 떨어진 양 더 아프고 황당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아니야. 장모님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 조용히 있어, 제발.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여기서 저는 머리 위로 크게 물음표가 떠오르더군요. 이쯤 되면 정말 우리가 지질이 궁상인 거지 집안이 맞냐, 아니면 100억 넘는 재산가이냐, 그 어느 쪽도 다 궁금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어느 쪽도 다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실제로 가난했고 실제로 그 정도의 자산이 있거든요. 저도 엄마가 아프게 될 무렵쯤 알게 된 내용이었는데 이모랑 삼촌들이 저렇게 돌아가면서 땅 얘기를 한 건 괜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돈 냄새를 잘 맡는 것들이 저렇게 괜히 움직인 게 아니었거든요. 아빠가 이전에 사두셨던 땅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잘 맞물려 떨어져서 듣고도 거짓말 같은 수익이 많이 일어나긴 했답니다. 정확한 규모는 엄마만이 알고 있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건 그 정도 금액이긴 해요. 제가 제일 의문이었던 건 그걸 왜 남편이 알고 있나 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제가 이모나 삼촌들과 싸우고 통화하는 걸 남편도 보긴 했었고요. 엄마와 땅 관련 얘기를 남편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했었으니 아마 대강은 들었을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걸 다 읽고 난 뒤에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잘했던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순간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자기가 그게 왜? 참. 전 딱 떨어지는 말이 입안에서 흘러나오질 않아서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상황 속 저를 더 치욕스럽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건 바로 어머니의 태도였답니다.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며 본인 아들에게 면박을 주다가 아들이 뭐라 으름장을 놓고 귓속말을 해대니 씩씩거리던 그 사나운 눈매를 슬쩍 힘을 빼는 거예요. 전 그 꼴도 저 꼴도 다 보기 싫어서 여러모로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쇼핑백을 그대로 들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느냐면 현재 이혼 진행 중이에요. 할 만한 절차는 다 끝내가고 있고 한 명 더 차단할 인간이 늘어났죠. 바로 다름 아닌 어머니예요. 절 그렇게 몰아세우고 무식하게 펄펄 뛰어들 땐 언제고 돈 얘기를 아들이 짓거리니까 거기에 순식간에 순한 사슴처럼 분노를 줄이는 모습을 보고 이미 그 뒤에 어떤 식으로 변할지 예상은 갔지만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말이 심했다면서 구질구질하게 연락해 오더군요. 우리 며느리 어른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었음 한다. 다 니들 잘 살라고 한 소리다. 진짜 이혼하라고 그런 소리를 했겠냐? 그러지 말고 한번 집에 들러라. 고기 넣고 시원하게 김치찌개 끓였으니까 와서 같이들 먹자. 아니 너무 웃긴 게 무슨 김치찌개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냐고요. 쇼핑백 다 찢어버릴 기세로 난동을 부려놓고선 뭐가 어쩌고 어째요? 바로 태도 변해서 슬금슬금 눈치 보는 걸 보니 그동안은 잘 몰랐지만 영락없이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다 싶어요. 그 집 아들놈인 제 남편도 이상하게 우리 엄마를 챙기고 잘 따른다 싶었죠. 어머니도 자기 아들한테 우리 아빠 땅과 관련된 첨삭 설명을 들었는지 지가 언제부터 저랬다고 살근살근 말하는 게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일단은 시원하게 이혼 내질렀고 엄마 신경 쓰면서 진행하기 머리 아프긴 하지만 전 이것도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어요. 남편이 제일 찌질하고 졸렬하게 붙잡고 안 놔주긴 했지만 그래봤자 별 수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엄마와의 시간 최선을 다해 보낼 거고요. 제 남은 시간들은 이 앞전의 날들을 교훈 삼아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도 챙기면서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